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기 전 쿠팡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된 문제는 과로사와 산업재해였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때면 쿠팡의 대응은 대부분 논란이 됐고 계속 사고는 반복됐는데 이러한 사고 발생 시 쿠팡이 대응하는 방법이 담긴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고 네트워킹을 가동하고 언론을 압박하는 내용 등이 조목조목 담겨 있었는데요. MBC와 한겨레 뉴스타파 공동 취재, 먼저 박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개처럼 뛰고 있다. 지난해 5월 과로사한 쿠팡 새벽 배송 노동자 정슬기 씨. 그런데 유족이 쿠팡 대리점으로부터 처음 들은 말은 사과나 위로 대신 회유였습니다. 쿠팡의 대리점주는 우리 아들의 경우 산재보험을 받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합의를 회유하고 산재 신청을 방해하게까지 하였습니다. 이게 대리점주 개인의 일탈인지 아니면 쿠팡의 대응 지침인 건지 그 답은 내부 문건에서 드러납니다. MBC가 확보한 쿠팡의 대외비 문건, 정식 문서 번호까지 달렸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119 신고를 한 뒤 곧바로 현장 통제와 정보 수집에 나서도록 합니다. 현장 관리자는 1시간 이내 사건 내역을 작성해 쿠팡 위기관리팀에 보고해야 합니다. 사측의 이 첫 기록이 노동부 조사와 산재 판단의 자료로 제공됩니다. 초기에 이 노동자가 어떻게 하다가 어디에서 쓰러졌는지에 대한 진술이 되게 중요한데 그 진술을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회사 조사지. 가장 신경 쓰는 건 노동부 대응입니다.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노력하라면서 노동부 출신 전관 등 네트워킹을 가동하라는 지시까지 꼼꼼히 덧붙였습니다. 여기 노동청 출신들 위주로 된 스페셜 조직이 하나 있는 걸로 실제로도 그렇게 해서 고용노동부도 잘 막아왔던 거죠. 언론과 국회에 대한 대응은 더 직접적입니다. 왜곡 보도 시 강력 대응할 것임을 각인시킨다. 강력 대응에는 마케팅, 행사 보류가 병기됐는데 광고와 협찬을 빌미로 언론사를 압박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국회 환노위 의원실에 신속 소명에 확산을 조기 방어하라는 지침도 적혀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사망사고 기사가 나잖아요. 이렇게 하면 쿠팡이 제일 먼저 달려옵니다. 쿠팡 측은 해당 문건은 공식적으로 승인된 문서가 아니며 동일된 문서 번호에 다른 규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쿠팡 사고 대응 문건의 핵심은 유족 관리였습니다. 가족을 외부인으로 규정해 정보를 차단하고 장례식장에선 노조와 언론의 접근을 막기 위해 주변을 지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어서 차주혁 노동 전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과로사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아들의 죽음. 그런데 장례식장, 동료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애가 갑자기 이제 가슴을 움켜쥐면서 이 통증을 호소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일을 할 때도 그런 게 몇 번 있었다. 피해자 가족과 사측이 처음 마주하는 곳, 병원이 1차 통제구역입니다. 불필요한 말 금지, CCTV, 블랙박스 등 영상물 사용 금지. 피해자 가족은 외부인이고 사고 정보는 공유하면 안 될 비밀입니다. 정작 가족은 외부인이라고 하면서 보여주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정보를 완벽하게 다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법적 리스크 때문에. 대신 우호적인 가족은 소통 채널로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사망사고 대응은 더 노골적입니다. 2명 이상 대응팀을 구성해 유족 주변을 지킨다. 과로를 증언한 동료들도 여기선 차단 대상이 됩니다. 현장에 부고장이 돌지 않습니다. 119 실려갔는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죽었으면 장례식장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 목표는 합의입니다. 장례비는 합의와 연계, 유족 대표를 통해 합의, 지원 가능성 탐색. 사고 원인 규명보다 합의 가능성을 먼저 살피라는 뜻입니다. 조의금은 100만 원으로 적시해놨습니다. 일반인들 경우에 100만 원 하면 적은 액수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모든 물량 공세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일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지침은 두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오염된 정보를 차단한다.
그리고 유족을 우리 편으로 만든다. 가장 취약한 순간 유족에게 먼저 다가오는 건 진상규명이 아니라 합의 구조였습니다. 산재 진실이 왜 자꾸 흐려졌는지 쿠팡 문건은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이 쿠팡 문건에는 꼼꼼한 체크리스트도 존재합니다. 병원과 경찰, 노동부를 상대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여러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눈에 띄는 건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 문건엔 기록하지 않는다고 해놓은 부분입니다. 이어서 배주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쿠팡에서 노동자가 쓰러지면 현장 관리자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제목은 비상대응 로그. 병원과 경찰, 노동부를 상대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수십 가지 항목으로 세분화돼 있고 조치 사항도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더 눈에 띄는 건 마지막 줄입니다. 이후 단계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여기에 기록하지 않는다. 기록으로조차 남기지 않는 지침이 더 있다는 건데 실제 쿠팡에선 이런 지침이 작동했다고 합니다. 노트북을 2개 들고 다니면서 회사 노트북으로는 안 하고 개인 노트북으로 제안서를 써서 그거를 올려요. 미국의 방침은 그냥 나 모르게 니들이 알아서 해. 체크리스트에서 피해자 가족 관련 내용은 사건 발생 보고서를 보여주지 말 것과 대표를 파악하고 우호적인 소통 채널을 형성한다는 것 외엔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 단계에는 본격적인 유족 접촉과 합의의사 타진 같은 지침이 포함됐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 정슬기 씨 유족은 사고 직후 대리점 측으로부터 산재 포기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받았습니다. 대리점 대표 사무실을 찾아갔었는데 그날 그분이 저희 아들이 산재가 어려우니 1억 5천만 원을 줄 테니까 합의를 하자고 그렇게 회유를 했었습니다. 결국 민감한 정보라며 문건이 멈춘 그곳에 유족 회유와 산재 은폐 시도가 담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는 쿠팡 산재 대응의 핵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과 관련된 합의의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네트워킹을 활용하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기재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민감한 사항이라면 그런 부분들도 예상될 수 있지 않을까. 위기관리 대응 지침이 공식 문서가 아니라고 밝힌 쿠팡 측은 중대재해 및 비상대응 규정이 따로 있으며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산재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이 탈퇴한 회원 정보를 다른 업체들보다 훨씬 더 오래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멤버십 회원은 즉시 탈퇴가 불가능하고 월 회비 환불도 안 된다는 점도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이재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주 쿠팡을 탈퇴한 소비자가 받은 메일입니다. 쿠팡이 어제 고객님이 원하시던 상품이 준비됐다며 백팩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클릭하면 해당 상품을 살 수 있다며 구매도 유도합니다. 탈퇴하고 일주일이 됐는데 이런 메일을 받은 겁니다. 기분이 안 좋죠. 개인 유출 정보 그거 유출로 탈퇴를 한 건데 아직도 쿠팡에서는 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런 메일이 왔다는 게 불쾌하죠. 쿠팡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보면 회원 탈퇴 시 개인정보는 90일간 보관 후 파기한다고 돼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한 표준 지침과 비교하면 보관 기간이 너무 깁니다. 표준 지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탈퇴 후 5일 안에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SSG.com, 지마켓 등 경쟁업체는 모두 이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월회비를 내는 와우 유료 멤버십은 당장 탈퇴가 안 되는 것도 소비자들은 불만입니다. 유예기간이 남아있다 보니까 즉시 회원 탈퇴가 안 되고 있던 거고요. 저희가 담당 부서로 별도로 따로 요청을 해드려야 돼요.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요청 즉시 탈퇴 처리한다고 해놓고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불공정 약관 논란에 대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약관에 쿠팡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추가한 조항이 위법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6단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탈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탈퇴 방해에 해당되는지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가입 시의 절차보다 회원 탈퇴 또는 해지 절차를
번거롭게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위법한 절차 처리를 하고 있지 않나. 쿠팡은 유료 멤버십 회원은 즉시 탈퇴가 가능하도록 바꾸기로 했다면서도 월 회비 환불은 약관에 따라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탈퇴 회원에게 재입고 알림 메일이 발송된 데 대해서는 쿠팡은 사안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역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드러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쿠팡의 실질적 총수인 김범석 의장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책임자라고 했던 박대준 대표는 갑자기 물러났고 대신 미국인 임시대표가 다음 주 국회 청문회에 나선다는데요.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던 김 의장은 숨고 방패만 바뀐 듯한 모습입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쿠팡 박대준 대표이사가 전격 사임했습니다.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지 열 하루 만입니다. 박 전 대표는 국민께 실망을 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쿠팡 모회사 미국 법인은 직접 사태를 적극 수습하겠다면서 헤럴드 로저스 최고 관리 책임자를 임시대표로 선임했습니다. 국회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창업주 김범석 의장을 다음 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쿠팡 측은 김 의장의 출석 여부는 함구한 채 로저스 임시대표가 출석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사임한 박 전 대표는 자신이 책임자라며 김범석 의장 책임론에 선을 그어왔습니다. 제가 한국 법인의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작 자신도 원인 규명이나 고객 보상을 책임지고 마무리하지 않은 채 떠났고 이후에도 김범석 의장이 아닌 미국인 임시대표가 국회에 방패로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김 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지난 2021년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등기이사와 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미국에 머물며 노동자 사망 등 국내 사고에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 왔습니다. 쿠팡에 대한 비판과 압박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에게 고객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약관 배상 조항도 정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부 쿠팡 노동자들은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 사망에 대해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경찰에 의해 연행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이렇게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김범석 의장이 보이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죠. 계속되는 정보 유출 사태를 막으려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미국식 집단 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 분쟁 조정 절차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시민단체들 주도로 일주일 만에 시민 620명이 동참했습니다.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 극심한 공포와 불안이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쿠팡 측의 와우 멤버십 회원은 1인당 50만 원, 일반 회원이거나 탈퇴 회원은 30만 원씩 지급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분쟁조정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집단 분쟁 조정은 소송 비용이 들지 않고 통상 서너 달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쿠팡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그때는 소송밖에 답이 없습니다. 개인 일일이 한 명 한 명이 이제 법무법인을 통해서나 이렇게 단체를 통해서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제가 증권 분야만 허용됩니다. 피해자 일부가 대표로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도 모두 배상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부담이 크게 늘어날 거라는 기업들 반발에 집단 소송 도입이 번번이 발목이 잡혔고 그러는 사이 사상 초유의 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겁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정보 유출로 집단 소송을 할 수 없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과 튀르키예 두 나라뿐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 소송을 개인정보 분야로 확대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쿠팡은 미국 법인이 지배하고 있지만 돈은 대부분 한국에서 법니다. 창업주이자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의장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책임론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면 최고 권한자가 나와서 공개 사과했던 모습은 쿠팡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And that was a big mistake. And it was my mistake. And I'm sorry. 지금까지 확인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3,370만 명. 집단 소송이 가능해지면 한 명당 배상금을 10만 원씩 잡아도 쿠팡은 3조 3,700억 원을 내야 합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어제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실명이 그대로 담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친한계는 장동혁 대표가 내부에 적을 만들어 위기를 돌파하려는 거라 반발했는데 다른 한편에선 한 전 대표가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어제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기습 발표했습니다. 한 전 대표의 부인과 장인 장모의 실명을 공개하더니 당원 명부상 이들과 같은 이름들은 모두 서울 강남구병 선거구, 그러니까 한 전 대표의 선거구와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의 휴대전화 끝 4자리가 같은 점, 한 전 대표의 딸과 이름이 같은 사람은 실제로 재외국민 당원인 점, 4명이 비슷한 시기 탈당했다는 점까지 모두 공개했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쓴 작성자를 아직 확인 중이라면서도 한 전 대표 가족이 작성자로 이해될 만한 사실관계를 최종 결과 발표 전에 공개한 겁니다. 친한계 의원들은 인격살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거기 보면요, 실명까지 다 냈습니다. 그 자녀까지. 예. 그런 인권 유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정당법에 보면 그 열람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당사자인 한 전 대표 역시 궁지에 몰린 장동혁 대표가 자신을 공격해 분위기 반전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쪼그라들고 있는 국민의힘 내의 권력 투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저는 대단히 우려스러워요. 지도부는 정파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지만 단계 이슈를 그릇된 시각으로 또는 편향된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중립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비열한 작태를 숨어서 저지른 건 양아치 행태라며 한 전 대표가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출돼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친윤계와 친한계 인사들 간 계파 싸움은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양새인데요. 장동혁 대표가 총구를 밖으로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계파별로 SNS와 방송에서 공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초선 의원 모임이 당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모이기로 하면서 계파별 집단 행동이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당내 초재선 의원들에 이어 윤한홍, 주호영 등 중진들까지 사과와 절연을 두고 자신을 비판하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를 내부 총질로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총구를 겨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에 맞서기 위해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우리 스스로 편을 갈라 서로를 공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장 대표의 연설 약 4시간 뒤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전격적으로 공개하면서 국민의힘은 극심한 분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일단 송원석 원내대표는 당내 갈등설에 말을 아꼈습니다. 갈등이 좀 다시 수면에 올라온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내대표로서 답변을 하기에 적절치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도부 안에서도 논란의 핵심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과 그거에 대한 대답은 한동훈 대표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왜 그것에 대해서 이거 자꾸 묻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당무감사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익명의 어떤 당원 게시판을 가지고 표적으로 어떤 그 정치 보복을 하는 인식을 주는 일은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난 총선 당시 공천 취소를 겪으며 한 전 대표와 대척점에 섰던 친윤계 인사 장해찬 전 청년재단 이사장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내정설까지 돌면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내부 반발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인식이 있는 분을 이렇게 우리 당의 어떤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모시게 되면 어떤 이미지가 되겠습니까? 인사가 만사라잖아요. 우리 의원들의 목소리를 귀로 듣는다고는 하는데 듣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내홍이 더 심화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 가운데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오는 16일 회동을 갖고 최근 당내 상황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결정되기 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을 모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법무부 장관이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을 내려한 겁니다. 김지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갑자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이자 40년 직위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 기각을 전제로 직무 복귀를 위해 구속 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시간만 공개를 하는 것이 법리상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분 단위까지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날수 기준으로 보면 1월 25일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월 26일 석 변호사가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연달아 보냅니다.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요청하는 청원서가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박성재 전 장관이 실제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구속 취소 청원서 제출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석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같은 날 저녁, 유인촌 당시 문체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이 모인 걸로 추정되는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를 남깁니다. 유 전 장관은 박성재 장관께서 대통령님의 구속을 풀어달라는 국무위원들의 탄원서를 재판부로 보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며 보시고 의견을 달라고 말합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이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긴밀히 소통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인 홍장원에 대한 반대 신문 사항이라는 문서를 다운로드받은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측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신문 사항을 미리 전달받고 이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도운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구속심사 당시 이런 정황들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번 주 박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오늘은 77년 전 세계 인권 선언을 기리는 인권의 날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열리는 인권의 날 기념식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없이 열렸는데요. 인권단체들이 내란을 감싸고 소수자 차별 발언을 이어온 안 위원장은 참석 자격이 없다며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세계 인권선언 77주년을 기리는 인권의 날 기념식. 인권단체 회원 20여 명이 행사 시작 1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출입문 앞을 지켰습니다. 노동인권 보장하라, 성소수자 탄압 규탄한다,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행사장 출입구 앞은 이렇게 피켓을 든 사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출입을 막고 있는 겁니다. 행사 10분 전 등장한 안 위원장은 입장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모든 국민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나아가 인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성소수자는 있는 겁니까? 포함됩니다. 안 위원장은 15분 뒤 진입을 시도했지만 역시 가로막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팻말 내용은 진실을 모르는 이들의 정치적 구호라며 맞받았습니다. 진실을 알고서 얘기를 하세요.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이런 행동을 못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 진실 조금 좀 말씀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진실 말씀이세요? 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안 위원장의 세 차례 입장 시도가 모두 무산되면서 인권의 날 기념식은 인권위원장 없이 치러졌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안 위원장이 내란을 비호하고 차별과 인권 침해를 방치했다며 행사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있어야 될 곳은 인권날 기념식 강당이 아니라 인권위원장에서 사퇴해서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올 초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에 앞장섰던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 역시 문 앞에서 되돌아갔습니다. 행사장에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도 나타나 안창호 지지 구호를 외쳤습니다. 인권위 정상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전임 인권위원장 등 31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내란 세력의 표류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안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내란을 두둔하는가 하면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부서 없애야 한다고 비난했던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상임위원. 감사원이 10달 동안 이어진 감사 결과 김 의원이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걸로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남동 관저를 방패 삼아 소환 조사에 불응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당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분이나 지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당연히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상 내란 피의자를 옹호하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엄을 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 자체이긴 한다기보다 야당과 이재명 대표 등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 걸기, 즉 내란몰이에 전력 투구하고 탄핵 심리가 진행되자 이번엔 헌법재판소를 문제 삼았습니다. 헌재가 야당과 언론의 마녀사냥식 내란몰이 광기에 부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이 헌재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 SNS에 8차례 글을 올려 노골적으로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헌법을 개정해서 얼마든지 폐지할 수 있고 그런 저희 헌법재판소 폐지도 두들겨 부수는 사항에 속하죠. 급기야 국회가 감사를 요구했고 감사원은 해당 발언들로 공직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 착수 7달 만에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특히 감사원은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해선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대북 송금 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이화영 부지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안보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검찰은 안 회장이 쌍방울측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뒤 증언을 바꿨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오늘 법정에선 안 회장이 딸을 안심시키며 쌍방울로부터 금품을 지원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구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가 확정되는데 핵심 증언을 한 안보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그리고 안 회장에게 회사 돈으로 사무실 임대료와 자녀 허위급여 등 1억여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안보수 회장에게 금전 제공하신 것 같습니까? 아이고 시간 없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일단 횡령과 배임. 검찰은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 상태였던 안 회장이 딸과 통화하면서 쌍방울 측이 금전적 도움을 줄 거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녹취를 법정에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 회장이 딸에게 용철이 삼촌, 즉 방용철 부회장에게 다 말해놨다. 내가 다 알아서 해놨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딸을 안심시켰다는 겁니다. 안 회장은 쌍방울 대북 송금에 대해 2023년 1월 재판에선 경기도와의 연관성을 잘 모른다고 했다가 3개월 후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안 회장이 경제적 지원을 받은 뒤 증언이 바뀌기 시작했다며 쌍방울 측이 증언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 전 부회장은 금품 지원 사실은 인정했지만 안 회장의 부탁을 받아 인간적인 도리에서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안 회장 측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거짓말을 보고 침묵을 깨고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내용을 증언했을 뿐 금품 제공과 증언은 전혀 연관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쌍방울 측의 지원 때문에 안 회장이 증언을 번복했다는 주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습니다.
쌍방울 법인카드로 술을 사서 수원지검 청사에 반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쌍방울 박모 전 이사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박 전 이사는 술을 구매한 건 인정하면서도 반입은 부인했습니다. 술 반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장 소명에서 얘기했듯이만 절대적으로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나 그럼 왜 술을 샀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이 다른 5명의 정치인에게도 통일교가 지원을 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재수 정동영 장관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임종성, 김규환 등 전현직 의원들인데요. 거론된 이들은 모두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측과 친윤 권성동 의원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그런데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통일교로부터 부적절한 지원을 받은 의혹이 있는 정치인 5명의 이름을 더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거론한 인사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모두 5명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통일교 본산 천정궁에서 한학자 총재와도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특히 전 장관에 대해선 지난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현금 수천만 원과 명품 시계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거론된 의원들 모두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전 장관은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이고 통일교를 포함해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고 정 장관은 내일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며 아마 싱거운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 역시 물타기 정치 공작이라며 만약 자신이 관여됐으면 특검이 지금까지 그냥 두었겠냐고 주장했습니다. 통일교가 여야 정치인에게 모두 접근했었다고 밝힌 윤 전 본부장이 오늘 결심 공판에서 좀 더 구체적인 폭로를 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윤 전 본부장은 이 의혹에 대해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도합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새 확장을 목적으로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정치 세력과 결탁하고 공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한 중대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적법하지 못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특검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 28일 내려집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한 종교법인에 대해 해산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이렇게 통일교가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정치인뿐 아니라 민주당 인사에게도 불법 자금이나 선물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죠. 이러면 대통령실이 위축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 대통령이 즉시 내놓은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여야는 물론 지위 고하와도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간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 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통일교 인사들이 벌인 전방위 로비의 대상에 김건희 씨와 국민의힘 인사들뿐 아니라 여당 인사도 포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여야 구분 없이 수사하라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겁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과 어제 국무회의에서 정치 개입과 불법 행위를 일삼는 종교단체에 대해 해산 방안을 찾아보라 지시한 바 있습니다.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 제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백과 다이아몬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이어 최근엔 민주당 현역 의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이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통일교의 로비 의혹이 자칫 국정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러 감쌀 생각도 없고 또 시간을 끌 생각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누군가를 보호하겠다는 생각도 없고 또 뭘 덮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덮었다가 의혹이 계속 터져나오면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매를 맞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확실히 하고 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제 저녁 이 대통령과 정청래, 김병기 여당 투톱이 만난 자리에서도 생각보다 일이 커지는 것 같다는 대화가 오갔다며 이 대통령이 엄정 수사로 가자고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을 맡을 특별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김건희 특검에서 통일교 사건 관련 기록을 넘겨받았다며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외부 마이크 반입 등으로 파행이 빚어졌던 어제 본회의 이후 국회에선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쟁점 법안도 아니고 필리버스터 내용도 아니고 다른 게 주목받는 모양새인데요.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상정 안건과 무관하게 여당 비판만 쏟아내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례적으로 마이크를 끄고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의장님과 제가 토론하는 겁니까? 도저히 국민 앞에서 이런 국회의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나 창피해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당이 마음대로. 토론은 2시간 만에 재개됐지만 이번엔 국민의힘이 우원식 의장을 저격하는 팻말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박규택 의원님 들어가세요. 절절합니다. 오선 의원이라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국회법을 이렇게 형해화시켜 버리려고 합니까? 됩니까? 의장이 관련성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해도 됩니까? 우 의장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나 의원은 대놓고 국회의장을 무시했고 의장께서 저렇게 마음대로 해석을 하시더니 나가시니 그냥 이제 다른 얘기 해야 되겠네요. 충돌은 본회의가 끝나는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민생을 인질로 잡는 생떼 정치라며 나경원 주연, 곽규택 조연의 한편의 활극이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어제 나경원 의원이 보여준 본회의장 필리버스터는 토론의 외피를 쓴 정치 쇼에 불과했습니다. 국회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며 민의를 희롱하는 행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원식 의장을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우 의장이 민주당 편을 들어 소수 야당의 입을 틀어막았다는 주장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소수 야당 입틀막 독재로 유린당하고 있었습니다. 편파적인 의사 진행이었고 지극히 독단적인 행태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 8대 악법을 저지하겠다며 오늘부터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국회법은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죠. 어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무제한 토론을 중단시킨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당시 상황을 이문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필리버스터 첫 토론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단상에 올라갑니다. 국회의장에게 먼저 인사하는 게 관례인데 나 의원은 우원식 의장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인사를 왜 안 하냐는 우 의장의 지적. 인사 안 합니까? 두 사람이 초반부터 거세게 신경전을 벌인 건데 우 의장이 문제를 삼은 건 발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국회를 깔고 앉아서 입법 독재를 하는 입법 내란 세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맹사업법과 직접 관련 없는 여당 비판이 이어지자 우 의장은 결국 발언 13분 만에 마이크를 꺼버렸습니다. 마이크 국회법 102조 의제외 발언 금지, 145조 회의 질서 유지를 근거로 나 의원의 발언을 차단하고 정회까지 선포한 겁니다.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정상적인 의사 진행이 안 됩니다. 의제외 발언이 논란이 됐던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를 할 때마다 비슷한 지적들이 이어졌지만 의제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발언을 허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의제 내이고 어떤 것이 의제 외인지를 간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최소한의 품격을 지키자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회의장은 인사도 하지 않은 나 의원을 예의 없다고 생각하고 인사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인사 안 하고 올라오는 사람의 인격에 관한 문제고 나 의원은 의회 독재라고 주장하며 인사 안 하는 이유가 있다고 반발합니다. 민주당이 이런 말을 저한테 할 자격이 있습니까? 의회 독재를 횡행하면서 무제한 토론 중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끈 건 1964년 이후 61년 만입니다. 내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방침이라 반도체 특별법 같은 주요 법안들의 연내 처리는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으로 피해를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권력자가 비판적인 보도를 차단하려고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소송이 기각되면 비용을 모두 권력자에게 부담시키게 하는 등의 보완책이 추가됐는데요.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 진통 끝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모두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소속 위원들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의로 온라인에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시키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당초 언론단체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권력자가 비판적인 보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공세적 소송을 벌일 수 있다며 소송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소송 제기가 언론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권력자가 청구한 재판이 각하되면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고 비용도 직접 부담하도록 법안이 수정됐습니다. 마구잡이로 남발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된 소송비랄지 이런 부분을 다 공인이 배상하도록 하고 각하가 되게 되면은 그거를 무조건 공표를 하게 했습니다. 이외에도 제보자나 언론사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하는 유례없는 입틀막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온라인 입틀막법입니다. 허위 정보마저도 자유롭고 공개적인 사상의 경쟁 시장에서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토론하고 검증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당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공정성을 삭제한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장식입니다. 한국철도공사 노사가 성과급 등을 놓고 협상 중인 가운데 합의에 실패할 경우 철도노조가 내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전체 조합원 2만 2천 명 중 1만 명 이상이 참여하면서 수도권 전철과 KTX, 일반 열차 운행이 평소보다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랴오닝 항공모함 전단이 일본 오키나와와 주변 섬들에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듯 장기전까지 대비하는 모습인데요. 중국과 일본은 서로 상대방 잘못이라며 본격적인 국제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이필희 특파원입니다. 지난 일요일까지 일본 오키나와를 디귿자 모양으로 포위하듯 훈련했던 랴오닝 항모 전단은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어제는 미나미 다이토섬 동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며 오키나와 동쪽 섬들을 S자 모양으로 휘젓듯 지나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어젯밤 이런 사실을 다시 급하게 공지했습니다. 항모 전단은 보급 함정까지 가세해 무력 시위가 한 달 이상 지속될 수 있음도 시사했습니다. 중국 항모 전단이 아예 대만과 오키나와 사이 해역에서 일상적으로 훈련을 할 것이란 우려도 일본 정부 내에선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군 폭격기 2대와 러시아군 폭격기 2대가 함께 시코쿠 남쪽 바다 위로 나왔습니다. 중러 양국 폭격기의 일본 남쪽 태평양 진출은 처음이어서 두 나라가 일본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중국 해군과 일본 해군의 통신 내용까지 공개하며 여론전에도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훈련 사전 통보를 못 받았다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로 내놓은 것입니다. 我编队将按计划组织舰载机飞行训练。 This is Japan Warship 116. I copied your message. 또 타원형 궤적으로 비행하는 중국 전투기에 50km 이내의 위험거리 안으로 접근해 온 건 자위대 전투기라며 절제 안쪽은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이 구체적인 위치나 항공 항행 정보는 알리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중국군의 움직임을 외부에 적극 알리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따른 중국의 군사적 반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問題の本質は我が方が対領空侵犯措置を適切に行う中において中国側が約30分にわたる断続的なレーダー照射を行ったことだ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군사적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의 행동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AI로 만든 가짜 의사나 교수들이 약을 파는 불법 광고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MBC 앵커가 불법 도박 앱을 홍보하기도 하는데요. AI가 만든 가짜란 걸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부가 이런 허위 광고를 뿌리 뽑기로 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S대 출신 피부과 전문의가 두피염 약을 추천합니다. 딱 3개월만 드셔보세요. 또 다른 S대 전문의는 비만 세포를 없애는 살 빼는 약이 있다며 그럴듯하게 설명합니다. 절대 식단, 운동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순서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유튜브 광고에 자주 뜨는 영상들입니다. 중후한 목소리에 신뢰감 가는 외모지만 전부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들입니다. 실제 의사가 아니라서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뭐 좀 사기꾼 같기도 하고 웬만한 사람은 넘어가죠. 저런 말하면. 그때는 뭐 그냥 뭐 누수가 왔네. 모르는 사람들이 그 무조건 산다니까. 유튜브 보고 말 그 현혹대가. 유명인 얼굴을 대놓고 쓰는 광고도 있는데 20대도 속을 정도입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인증한 공식에 벌써 내 스마트폰에 있어. 그리고 이건 하루 종일 매일 할 수 있어. 당일 봐도 진짜 같은데 신종 범죄나 이런 것도 많이 생길 우려도. MBC 앵커가 불법 도박을 광고하기도 합니다. 실제 외모와 목소리는 물론 뉴스 형식까지 실제처럼 따라했습니다. 지금 바로 카지노 앱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사람 AI 아닌 거 진짜 같은데요? 가짜예요? 정부는 그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던 이런 불법 광고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AI 영상엔 AI 표시를 의무화하고 표시하지 않으면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매출액의 최대 2%인 부당 광고 과징금도 대폭 올릴 계획입니다.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각처나 공정위 요청을 받으면 심의 전이라도 바로 플랫폼사에 임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재난 상황일 때 AI에게 얻은 정보도 주의해서 보셔야겠습니다. 그젯밤 일본 혼슈 북쪽 끝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일어난 강진으로 한때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쓰나미 위험 상황이 한창일 때 구글의 AI가 모든 경보와 주의보가 해제됐다는 결과를 보여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NS에는 재난 상황을 왜곡하는 AI로 만든 동영상들이 등장하며 가짜 뉴스가 퍼졌습니다.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입니다. 그젯밤 일본 아오모리현을 비롯해 홋카이도와 동북 지역을 강타한 규모 7.5의 강진. 곧장 인근 연안에 쓰나미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命を守るために直ちに高いところへと逃げてください. 이후 경보는 이튿날 새벽 2시 45분, 주의보는 아침 6시 20분에야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쓰나미 경보 상황이 계속되던 새벽 2시, 구글의 최신 쓰나미 정보에 대해 검색했더니 AI가 쓰나미 경보와 주의보가 해제됐다고 답변합니다.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던져도 역시 상황이 해결됐다는 대답만 나왔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SNS엔 재난 상황을 왜곡한 AI가 만든 거짓 지진 영상들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쇼핑몰에서 혼비백산 달아나고 도로가 지그재그로 갈라지고
비행기 창문 너머로 집채만한 파도가 지상을 덮치는 장면까지 모두 이번 아오모리 지진과는 무관한 가짜 영상입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재난 상황에선 단 하나의 잘못된 정보라도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순간의 오판이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겁니다. 危機の事態においては、その情報の信頼性というものを疑ってみるということが大事で、発信している人が誰なのかっていう情報源を複数確認してみると。 결국 정부 차원에서 가짜 뉴스를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政府自治体や報道機関の情報で確認をしていただくように改めてお願いを申し上げます。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오후 2시 현재 부상자 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더 큰 지진이 올 가능성이 평소보다 높다는 후발 지진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일본 기상청은 최악의 경우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지진 발생 가능성도 배제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최근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했는데요. 우리나라 차는 언제쯤 자율주행이 되는 건지 궁금하셨죠? 현대차그룹이 소비자들에게 보란 듯 실제 도로를 자율주행하고 있는 자율주행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자율주행 대중화가 한껏 가까워진 걸까요? 오혜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 내부, 운전자는 핸들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신호에 맞춰 좌회전하고 도로 출구도 알아서 찾아나갑니다. 우회전 직후 다음 교차로에서 우회전에 들어오는 차를 예측하고 차선도 바꿉니다. 영상에서 자율주차 기능을 설명하는 대목, 차량 외부 모습이 공개됩니다. 차종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6였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연구시설이 아닌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하는 모습을 공개한 겁니다. 완성도가 그렇게까지 완벽한 상태라고 할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자율주행의 기반을 닦았다. 이 정도 면에서는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앞서 테슬라는 출발부터 도착까지 편집하지 않은 서울 시내 주행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비해 현대차 영상은 각 기능별로 편집됐고 차량과 보행자가 비교적 적은 외곽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주목할 점은 현대차도 테슬라처럼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방식을 택했다는 점. 한 개에 1억 원대인 레이저 센서, 라이다 방식을 포기하고 비용이 저렴해 대중화가 쉬운 카메라 방식을 선보인 겁니다. 8개의 8메가픽셀 카메라와 1개의 레이더를 통해서 도로 형상과 상황을 인지하면서 영상 공개 시점도 흥미롭습니다. 지난달 테슬라는 국내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시했고 현대차는 수세에 몰린 상황입니다. 이어 자율주행 총책임자인 송창현 본부장이 사임하면서 업계에선 경질설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2027년 자율주행 도입을 공언해온 현대차가 소비자들이 직접 한번 보라는 듯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대부분 주행을 스스로 판단하는 수준이지만 운전자 개입 없는 완전 자율주행까지 되는지 불확실하다는 게 업계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한국의 리즈 테일러로 불렸던 원로 영화배우 김지미 씨가 지난 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향년 8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57년 데뷔한 김지미 씨는 1990년대까지 토지와 길소뜸 등 700여 편 작품에 출연했으며 1985년 영화사를 세워 영화 7편을 제작했고 이후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습니다. 한국영화인 총연합회는 미국 현지에서 장례 절차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영화인장은 치르지 않고 대신 추모 공간을 마련해 고인을 기릴 예정입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LAFC로 이적한 지 넉 달 만에 토트넘 구장을 방문해 못다한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응원가를 부르며 레전드의 복귀를 반겼는데요. 런던에서 박재웅 기자가 전합니다. 손흥민의 방문에 맞춰 토트넘 경기장 인근 거리도 기대감으로 들썩였습니다. 3일간 제작해 완성된 자신의 벽화를 보기 위해 손흥민이 등장하자 팬들은 열광했고 응원가를 부르며 전설의 귀환을 반겼습니다. Nice one, Sonny! Nice one, son! 손흥민도 벽화에 직접 서명을 남기며 벅찬 감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Crazy feeling. Even the letter, the celebration, the trophy, the Korea flag number. People remember me as a good human being, and then also as a good player. 손흥민의 벽화는 토트넘 홈구장으로 이어지는 하이로드에 위치해 있어 이렇게 경기장을 오가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팬들의 함성은 경기장에서 더 커졌습니다. 챔피언스리그 홈경기 시작에 앞서 이적 4개월 만에 손흥민이 등장하자 팬들은 기립 박수로 맞이했고 손흥민은 감격에 겨운 듯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It's been an incredible 10 years.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and I will be always Spurs, and I'll be always with you. 그리고 펑펑 눈물을 쏟았던 4개월 전과 달리 활짝 웃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Come visit LA when you want. I would love to have you guys, and I hope we see you very, very often. Come on, you Spurs! 메디슨과 히샬리송 등 절친들과 뜨겁게 포옹하며 10년간 몸담았던 토트넘과 진짜 작별을 고한 손흥민을 향해 팬들도 아쉬움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Please come back and sign our shirts. 유로파리그 우승과 성공적인 미국 무대 안착, 그리고 친정팀의 뜨거운 환대까지 잊지 못할 한 해를 보낸 손흥민의 시선은 이제 월드컵으로 향합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박지웅입니다. 토트넘 팬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은 손흥민 선수를 저희 MBC 취재진이 만나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토트넘은 자신에게 집 같은 존재라며 월드컵을 앞두고 다음 시즌에 대한 각오도 밝혔는데요. 손장훈 기자입니다. 공식 작별 행사를 마친 손흥민은 관중석에서 토트넘의 승리를 지켜보며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라커룸을 다시 찾아 옛 동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잊지 못할 하루를 보내고 MBC 취재진 앞에 선 손흥민의 얼굴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생각보다 비행 시간이 되게 길어서 조금 힘들었는데 오늘은 그 비행한 거를 잠시나마 정말 다 잊고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해 지난 8월 LAFC로 이적할 때까지 딱 10년. 아시아 선수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프로 데뷔 첫 트로피였던 유로파리그 우승 등 수많은 추억을 떠올리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젊은 시절을 이렇게 집 같은 곳에서 보냈던 장소에 다시 돌아오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많은 팬분들이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절친인 벤 데이비스도 손흥민은 토트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선수라며 특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Yeah, I miss him on the day-to-day, just being around the place. He keeps being the good luck charm for this club. It's like having an old friend back in the building. It's there's a lot of affection for him. 월드컵을 앞두고 미국 무대로 이적한 만큼 손흥민은 토트넘의 레전드 선수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환경에서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내년부터 KBO 리그 2군 리그에 울산광역시 시민구단이 입성합니다. 해외 진출 선수의 국내 복귀 제한이 없어 최지만 같은 유턴파 선수도 뛸 수 있을 전망입니다. KBO 이사회는 울산시가 창단하는 시민구단의 내년 퓨처스리그 참가를 확정했습니다. KBO 리그 최초의 지자체 야구단의 탄생인데요. 다음 달 중순까지 코칭 스태프 7명과 선수 35명 이상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선수단 구성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으면서 4명의 외국인 선수는 물론 해외 진출 선수도 2년 유예 기간 없이 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장 최지만 선수의 합류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지난 5월 입대 후 무릎 문제로 조기 전역한 최지만 측 관계자는 아직 입단 제한은 없었다며 재활에 전념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신태용 전 울산 감독의 선수 폭행 논란이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울산 팬들이 구단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고 축구협회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일 울산이 성적 부진에 대한 사과문을 SNS에 올리면서 신태용 전 감독과 선수 사이의 갈등과 폭행 논란에 대해 더 이상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불화설 논란은 잠잠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울산 서포터즈가 어제 선수단 클럽하우스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면서
신태용 전 감독의 선수 폭행 논란에 대해 구단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다면 다음 시즌 개막 전 응원 보이콧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단에서 시즌 끝나면 명쾌한 답을 내놓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수들을 믿고 팀을 믿고 응원했는데 대한축구협회도 뒤늦게 조사에 착수해 구단이 파악한 사실관계를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인데요. 울산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동해안 지방은 그간 건조함이 해소되겠습니다. 중국 산둥반도에서 남하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 서쪽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또 오후부터는 동풍이 유입되면서 영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가량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영동 지역은 모레 오전까지 최고 1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습하고 무거운 눈이 예상돼 시설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압골 후면으로는 찬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모레 아침엔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서울의 기온이 영하 4도 안팎까지 낮아지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지면이 낮은 곳에선 도로 살얼음이 발생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5도, 광주 7도로 예년 기온을 최고 10도가량 크게 웃돌겠고요. 한낮 기온 서울이 8도, 대구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